오늘 발표를 맡은 학부형고생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전자공학회 학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쓴 논문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떨려서 많이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Neurobiological Heterogeneity of ASD Using a Wide Multi-Site Data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신경 생물학적 이질성을 어바이드라는 다기관 데이터셋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AI나 의료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딥러닝이나 영상 처리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4학년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저는 자폐나 뇌 구조와 같이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충분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복습을 잠깐 하자면은 여기 레이더 차트 3개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ASD,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인데요. 5가지 축에 대해서 사회성, 언어 능력, 감각 처리, 반복 행동, 지능에 대해서 지금 3명의 사람들이 다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사회성은 많이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에 사회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사람이 ASD라는 동일한 진단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레이블인데 뇌가 실제로는 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데이터로 잡아낼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럼 기존 연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ASD 그룹과 정상 그룹을 나눠서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ASD랑 Typically Developing이라는 TD 군을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비교하는 방식에서 GLM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이진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VM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이 ASD나 아니다,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아까 레이더 차트를 보셨다시피 뇌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평균을 내버리면은 전두엽이 비정상적으로 큰 환자가 있고 작은 환자가 있는데 평균을 내면은 결국 그 편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쇄화되기 때문에 전두엽은 정상으로 보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신호일 수 있는 부분을 평균으로 묻혀버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새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노멀티브 모델링입니다. 기존에 ASD군과 TD군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환자를 분류하는 방식과 다르게 노멀티브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한 명 한 명을 보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 나이에 이 성별에는 어떠한 특정 뇌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정상군을 가지고 모델이랑 짝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에 ASD 환자 개인 각각을 넣어서 뇌에 대해서 특정 편차를 G스코어로 G스코어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서 G스코어가 플러스 3인 사람이 있다면 전두엽 면적이 정상에 비해서 많이 큰 편에 속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나 그런 식으로 편차가 개개인마다 나오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부분을 좀 잘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1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181개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G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나온 벡터를 나중에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입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바이드라고 전 세계에 20개 기관에서 뇌 MRI, ASD에 대한 뇌 MRI를 모아놓은 공개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997명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ASD랑 TD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5 비율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이트마다 스캐너, MRI 스캐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스캐너 차이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을 때 클러스터가 막 A 병원, B 병원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컨베이션이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그 스캐너 차이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라고 GPR 기반의 노멀티브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개인별 G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정상 분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에 그 181개의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181 차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PCA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뭐 다른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상 척도가 있는데, 그 임상 척도에 관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고, 제가 세운 가설은 사람마다 아무리 뇌 패턴이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클러스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스캐너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컨베 툴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을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사람을 두 병원에서 MRI를 찍었을 때 어떤 A 병원에서는 피질이 좀 두껍게 나오고 어떤 B 병원에서는 면적이 좀 크게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기기 자체의 자기장 색이나 코일 구성에 따른 그 차이를 제거하고자 컨벳을 사용을 했습니다. 컨벳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보정 전에는 어큐러시가 0.261에서 보정 후에는 0.169로 35% 정도 감소를 하기는 했지만 좀 잔여 이펙트가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에 페이지에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올 텐데 좀 불확실하게 클러스터링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셋으로 구조 MRI랑 기능 MRI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먼저 구조 MR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SMRI는 뇌 해부학적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두께랑 면적이랑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1개 영역에 대해서 각각 이 세 가지 두께, 면적, 부피를 측정을 해서 그걸 수치로 나타내는 게 저번 세미나 때 발표한 프리서퍼라는 소프트웨어고, 이번에는 프리서퍼로 전처리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임상 속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 MRI 분석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에이도스라는 임상 평가 도구를 설명을 드리자면 에이도스는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의 약자로 자폐 증상 심각도를 측정하는 임상 평가 도구고, 이러한 정신질환의 임상 속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지표입니다. 임상가가 환자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 환자는 얼마나 심각하다, 이 사람은 별로 심각하진 않은데 지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임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된 임상 지표랑 뇌랑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181차원의 그 G스코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PC를 수행을 하고 첫 번째 주성분과 에이도스와의 상관을 비교해 봤을 때 우선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제일 양의 상관으로 유의하게 나왔고, 반면에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8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게 나왔는데 상관이 아동만큼 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PC1 첫 번째 주성분이 무슨 주성분이냐 하면은 전두엽과 측두엽의 면적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아동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면적 차가 ASD의 증상 심각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아동과 청소년과 성인에 있어서 나이대별로 왜 증상 심각도 차이가 날까 하고 선행 연구를 찾아봤을 때 전두엽 과성장이 주로 생후 1에서 3세에서 가장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기랑 성인기로 가면서 그 과성장이 좀 줄어들고 아니면 역전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사회성을 학습을 하면서 보상 메커니즘을 습득을 하기도 해서 그러한 이유로 어릴 때인 아동에 좀 상관이 제일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링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시작할 때는 클러스터가 조금 많이 뚜렷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클러스터가 제 눈에는 크게 뚜렷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실루엣 스코어도 0.2 정도로 나왔고, 서브타입이 총 3개로 분류가 됐었는데 여기 사진에서 2개만 있는 이유는 그 서브타입 3가 한 명으로 나와서 그냥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조금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이제 여기 오른쪽 부분이 전두엽에 관한 그 영역들인데요. 서브타입 1이랑 2랑 뭔가 관찰하고 싶게 생겨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웠던 점이 서브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이 좀 팽창된, 전두엽 면적이 좀 큰 그 그룹이었고, 서브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이 상대적으로 작은 축소된 그룹이었는데 이 둘의 에이도스가 지금 한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이도스가 차이가 나는데 FIQ, 그러니까 사람의 IQ가 103.8 대 104.9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IQ를 기준으로 고기능 자폐랑 저기능 자폐를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 자폐가 좀 덜 심각할 거라고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관찰을 했을 때는 IQ가 거의 동일한데 ASD 증상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정신질환 분류 진단 체계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MRI만으로는 이 너무 어려운 정신질환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능 MRI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기능 MRI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조 MR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뇌 사진을 찍고 뇌가 어떠한 모양인지 크기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라면 f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어떤 영역끼리 좀 연관이 있나, 어떤 영역끼리 같이 움직이나를 혈류랑 산소 포화도로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11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111개의 영역상을 각각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12,000개의 피처는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해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6개의 뇌 네트워크로 피처를 그러니까 6개의 뇌 네트워크로 이제 네트워크 내부의 연결성이랑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 해서 총 21개의 피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본 에이도스와 다르게 ADIR 같은 경우에는 ASD 환자의 그런 사회성을 측정을 하는 임상평가 척도인데 이런 임상평가 척도가 네트워크 중에서도 변형계 네트워크라는 이 림빅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좀 관련이 있게 나왔고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말이 되는 게 원래 변형계가 좀 그 사람 얼굴 인식이나 감정이나 그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어서 그냥 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구조 MRI와는 좀 다른 임상평가 척도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구조 MRI랑 기능 MRI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지 않나 라면서 더 분석을 해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의 문제점은 이게 이 데이터셋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보통 개인이 자라날 때까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여러 명 데려놓고 한 번에 측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몰라서 나이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증상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8살을 범위로 해서 2세 간격으로 좀 데이터를 겹쳐서 그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이제 13세 이하에서만 뇌 그 구조나 기능과 증상이 상관이 있고 그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어릴 때 성장이 신체적으로 성장이 덜 됐고 사회성도 습득을 덜 해서 그런 특히 사회성에 취약한 ASD에서 그런 점이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세 이상에는 데이터가 적어서 이것만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한계점은 일단 너무 독립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외부 검증이 없다
사이트 이펙트를 확실히 제거를 했으면은 클러스터링이 뚜렷하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클러스터링이 안 된 게 제일 아쉽습니다. 신뢰 스코어가 많이 낮게 나왔고 그리고 뇌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하도 많고 영역 간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사용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영역을 보다 보니까 그런 공분산을 측정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워서 나중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VA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정신질환이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뭐 어바이드 2라던가 다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제가 생각했을 때 4가지 발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조 MRI만 봤을 때 그런 G스코어 벡터 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PCA를 하고 첫 번째 주성분이 전두엽, 측두엽 그 면적 편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에이도스, 특히 이제 아동과 가장 상관이 높게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동만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일 많이 흥미로웠던 부분은 IQ가 동일한데 거의 비슷한데 증상 심각도가 많이 다르다는 부분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DSM-5 그 정신질환 분류 체계를 조금이나마 반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 MRI만 볼 게 아니라 기능 MRI를 같이 봤을 때 그런 변형계 네트워크, 뇌 네트워크가 ASD의 증상의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구조랑 기능 MRI를 둘 다 앞으로 같이 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네,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질문 받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그러면? 예. 도움을 달라고? 네. 도움을 줘야겠구나. 네, 아주 발표 잘 들었고요. 도움 앞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간단한 것만 좀 해볼까? 어디 보자. 뭐가 좋을까? 구조 기능 MRI까지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 이제 연구에서 네. 기능 MRI가 구조 MRI랑 기능 MRI가 좀 서로 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구조 MRI랑 기능 MRI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 방식이 아예 다른데 구조 MR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능 MRI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뇌는 돌아가니까 그 뇌에서 흘러가는 혈류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고 그 자석에 반응하는 혈액의 양으로 계산을 해서 뭐 1번 영역이 올라갈 때 3번 영역이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1번 영역과 3번 영역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를 보는 개념이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데이터를 서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사실 어떤 숨겨진 히든 패턴들을 좀 찾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딱 어떤 특징들로 몇 개 그룹이 일단 좀 발견된 게 있다던가 지금 그런 게 거의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를 발견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거나 좀 내가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대략적으로 좀 내가 어떠한 패턴에 따라서 뭔가 좀 나눴을 때 이거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이제 기존 어떠한 연구들에서 참고할 반응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꼭 이게 AI로 뭔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쪽 분야에서 분명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떠한 좀 그룹이 좀 있을 거라는 거를 좀 찾아보려고 그냥 신경과학적 바이올로지 쪽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잠재 그룹을 나눈 다음에 뭔가 뭐 추적 관찰을 하든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나중에라도 최종 진단이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뭐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걸 좀 나눴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 연구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더 측정하고 뭔가 실제로 정량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뭔가를 좀 완전 정답은 아니더라도 비교할 만한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구조 MRI와 기능 MRI 중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될지라고. 저는 사실 기능 MRI를 볼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구조 MRI가 아무래도 좀 딱 부피 직관적이잖아요. 부피나 면적이나 크기 사람 내 크기가 직관적으로 와닿아서 구조 MRI만 보려고 했는데 구조 MRI로 클러스터링이 안 돼서 기능 MRI를 같이 봤더니 그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걸 설명한다. 다른 증상을 설명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가중치를 생각을 안 해봤지만 굳이 두자면은 그거는 자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치료하고 싶으면 구조 MRI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준다면 기능 MRI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루엣 점수가 낮아서 약간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서브타입 수가 2개 정도인데 혹시 서브타입 개수를 좀 더 늘려보거나 하는 거는 방법이 또 있으실까요? 서브타입 5개까지 해봤는데 2개가 제일 2개, 3개 그제 아까 서브타입 3개로 나왔는데 하나가 서브타입 1개가 1명이어가지고 그냥 제외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브타입 2개, 3개 나왔을 때 0.2가 제일 높았습니다. 혹시 그 12페이지에 그래프에서 ROI 속도가 높으면 ROI가 그 영역입니다. 181개 영역을 ROI, 리즈너블 인터레스트. 그 팜펫으로 그 스캐너 간의 차이점을 고정시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스캐너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MRI 스캐너마다 어떠한 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두께를 두껍게 찍는 경향이 있고 이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좀 밝게 찍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이 컴뱃이라는 툴은 그 전체에서 평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평균에서도 A 사이트와의 차이를 보고 얘는 유독 두께가 두껍네를 추론을 해서 그 두께를 좀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MRI의 그 스캐너에서의 차이점을 보정해 주는 게 지금 컴뱃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혹시 그럼 PC 말고 좀 다른 차원 축소 기법들은 어떻게 있나요? 제가 아는 게 PC밖에 없어서 아, 그러면 약간 제 생각에는 PCA는 뭔가 선형적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거니까 다른 비선형적인 이렇게 차원 수가 높은 데이터셋에서는 비선형적 차원 축소가 더 유의미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뭔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조금 어, 알려주실 수 제가 있나요? 잠깐 저도 중간고사 때 들었긴 했는데 네, 제가 그러면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기존 실험하신 거에서 기능 MRI를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 기능 MRI를 추가했을 때 좀 더 그 성능 정확도가 높아졌다던가 아니면 좀 더 다른 연관성을 찾으신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저번 세미나에서는 ASD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걸 해가지고 그거 근데 제가 ASD냐 아니냐는 사실 사람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ASD 아래에 뭔가 패턴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구조 MRI랑 기능 MRI를 사용을 한 건데 제가 한 게 머신러닝이다 보니까 그냥 뭐 조금 상관이 있다 얘는 상관이 없다 이 정도만 나오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게 그 자폐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폐를 조기에 진단을 한다기보다는 정신질환 자체에 지금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이 뭐냐면 뭐 주요 우울 장애나 불안 장애 같이 진단명이 다른데 증상은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ASD처럼 진단명은 같은데 증상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범주화시키는 게 아닌가. 너무 카테고리로 나누지 말고 차라리 뇌를 보고 뭔가 서브타입이 나오면 그거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다는 야망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쓰인 데이터셋의 수 자체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뭔가 보강하거나 아니면 뭐 어규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셋의 수를 좀 늘릴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환자 데이터셋이랑 정상 데이터셋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정상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 환자 데이터를 일일이 넣은 건데 정상 데이터셋은 구하기 쉬우니까 애초에 그거 자체는 구하기 쉬우니까 좀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모은다거나 다른 그거를 이 부분은 좀 아까 말했듯이 사이트 이펙트를 확실히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대규모의 데이터셋으로 정말 자세한 정상인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ASD 환자를 넣으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정신질환 데이터 특성상 공개를 잘 안 하기도 하고 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했어요?
아는 사람. 저도 뇌기능 MRI가 궁금해서 그러면은 이 뇌기능 MRI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에 사용하는데 영역이 혈류량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에 따라 그 정상 작동 여부를 판별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 MRI 특히 제가 사용한 건 레스팅 스테이트라고 그냥 환자가 아니고 측정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뇌 혈류량을 측정을 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렸긴 한데 그 6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6개 네트워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기가 멍을 때리면서 활성화되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는 영역들 간의 네트워크를 보는 게 기능 MRI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 PC에 따른 한스코어 TV에 이렇게 첨부해 주는데 이그 PC 원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PC1 이 PC1이 전두엽이랑 측두엽 면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두엽이랑 측두엽의 그 면적 차이가 분산의 25.4%를 설명하는 첫 번째 주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자, 고생했어요.